반갑습니다. 아까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민족사 문화 콘텐츠 개발학과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송준이라고 합니다. 왜 학과 이름이 이렇게 기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 원래는 민족사학과로 학과를 오픈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기존에 있는 대학에서 저 역사학과가 있는데 너희들이 뭐하러 그걸 만드냐. 그래서 피해가기 위해서 민족사 문화 콘텐츠 개발학과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 문화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문화 원형들을 찾아서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한 학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교묘하게 좀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우리 오늘 듣게 되실 우리 민족사 강사가 대학에서 강단에서 최초로 강의가 되는 좀 의미 있는 학과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선문대학하고 그 다음에 저희 명지대하고는 이게 전략적 제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잡고 올바로 된 우리 역사를 교육하자는데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조만간에 전략적 협정도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과학으로 밝혀진 우리 고대사, 그 다음에 소부제로 치유한홍으로부터 고구려 영계소문까지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역사적 연원을 쫓아 올라가자면은 우리는 세계사를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집트 민족이 피라미드를 건설할 당시가 기원전 몇 년도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언제 건설됐죠? 지금 기원전 30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다 보면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은 BC 2700년 정도에 피라미드를 건설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기원전 27세기 정도 경에는 이 지구상에 돌도끼 들고 다니면서 짐승 잡아먹는 미개한 부족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고도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들이 이집트 쪽에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양에는 과연 어떠한 역사가 있었겠느냐? 이것을 증빙해 가는 것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했다고 하는 것은 기원전 27세기에 건설한 피라미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동양에 그거보다 더 뛰어난 역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빙을 시켜서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있었겠느냐라고 증빙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우리 고대의 역사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추적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될 겁니다. 흔히 국소주의니 그 다음에 자민족주의 또는 좀 과도한 민족주의 성향 때문에 그것이 종교적인 색채와 맞물려서 우리 민족사를 이용한다는 이러한 오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과학적인 사고로 설명을 해서 전 세계의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고 증빙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역사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과학으로 밝혀진 우리 고대사라고 붙였는데 자료를 보시면은 과학적으로 증빙이 하나하나 됩니다. 지금부터 그 역사 속으로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시죠. 우리나라 역사는 흔히들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 35년 앞제로부터 벗어나면서 어떠한 특정한 책이 한 건 발견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나라의 역사가 반만년 역사가 아니라 9200년 1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세계사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우수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바로 해방되던 직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직원들이 고서점을 배회를 하다가 1945년 말부터 1946년 1월 사이에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이 규원사화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서가 봤을 때는 이 책의 가치가 우리 민족사를 새롭게 밝혀줄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다 라는 판단에 김수일이라는 사람이 소장하고 있던 책을 그때 당시에 100원이지만은 현재의 그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1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금액을 주고 산 책입니다. 이 100원이 1945년도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 싹과 맞먹는 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나서 구입 직후 약 1년이 지난 1946년 5월 25일에 국립중앙도서관 직원들이 이것은 귀중한 책자다 해서 귀중번호로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기준번 629번 고서 2105-1번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작년도 1675년 조선조 숙종 2년 3월 상순에 조선시대 그 당시에 살았던 북의 노인이 저술한 책자라고 기록을 변기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 책자가 어찌된 일인지 1945년도부터 1972년도까지 세상에 공개가 안 됩니다. 근데 1972년도에 문화재위원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가원, 손보기, 임창순이라고 하는 국내에서 학계에서 가장 유명하셨던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1972년 11월 3일 날 이 책을 다시 재감정을 합니다. 진짜 진모디 맞냐? 근데 재감정 결과 마찬가지로 조선조 숙종 2년 1675년에 북의 노인이 작성한 진본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세 사람이 친필 사인을 하고 진본이 맞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1972년도에 다시 재감정을 받은 책이 1989년도까지 또 세상에 공개가 안 됐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특정한 연유가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의로 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1989년 11월 11일 그때 군대 보안부대 부대장으로 있던 분이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기준본실을 쳐들어갔어요. 강제로 쳐들어가서 진본이 진짜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사진을 찍고 그 복사본을 떠와서 1989년도 사단법인 한배달에서 만드는 잡지에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44년 만에 진본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된 것인지 이게 위서로 2000년도까지 계속 위서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1989년 11월 13일에는 바로 이 고서 심의했던 3인중의 한 분인 이가원 박사가 문화방송에 나가서 규원사화는 조선조 숙종 때 16세기에 쓰여진 진본이 맞다라고 정언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8월 25일에 한뿌리 촌팔사를 운영하시던 고동현 선생께서 이 규원사화 진본을 그대로 똑같이 영인본을 출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까지 이 책이 세상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위서라는 평가를 받고 그때 당시에 고서심의위원이었던 3인이 바로 손보기 박사, 이가원 박사, 임창순 박사인데요. 제가 이 세 분의 사진과 경력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도 국내 학계에 믿을 만한 분들이 진본 감정을 72년도에 낸 것을 누가 은폐했는가를 추적해보고자 하는 거죠. 손보기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나오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철학 박사이면서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명예철학 박사, 연세대학교 박물관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거원 박사는 17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문학박사고 종화학술은 철학박사, 그다음 신곡선 원장, 한문학회 회장까지 지내실 정도로 한문에 조예가 계실 분이고, 그 다음에 임창순 박사는 1914년생인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명예문학 박사를 받고 문화재 위원장까지 지낸 한학의 굉장히 국내에서 초앙을 받던 분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1989년도에 사단본 한배달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기중본실을 쳐들어가서 찍은 교원사와 진본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교원사와 서라고 돼 있고, 여기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찍은 요 도장, 관인 도장이 보입니다. 진본이라는 의미죠. 자, 요것은 한뿌리 출판사 고동현 선생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교원사와 진본을 그대로 영인한 책자 표지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그때 당시에 사단법인 한배달에서 갔을 때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카피를 해준 진본 카피본입니다. 이거 보면은 국립중앙도서관 여기 김정자라고 하는 분이 카피를 해줬다는 확인과 국립중앙소장 진본이라는 관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우리 역사를 규명하는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역사를 우리가 왜 되짚어 보느냐? 그것은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결국은 민족혼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서 이거를 전 국민 교육을 통한 민족적 긍지를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민족 정사로 발전시키는 기초를 제공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내 대에서 결말을 볼 거라고는 장담은 못하지만은 바른 역사를 우리 후대에게 이양할 준비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선조들 역사적 교훈을 미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우리 민족사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왔느냐? 첫 번째,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소중화, 작은 중국을 자처하면서 단군조선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자꾸 말살을 시켜왔어요. 조금씩 감추고. 그러나 북의 노인이 조선조 숙종대 16세기에 일반인들은 우리 민족 사설을 마음 놓고 봤다는 얘기죠. 그것이 언제 뿌리태 없어졌느냐? 바로 일제 35년 동안 조선사 편수회에서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을 시켰는데 가장 말살을 시킨 게 뭐냐면은 고조선 이전의 역사 말살. 그러니까 당군은 신하일 뿐 이를 역사로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역사 왜곡행위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신화와 중국 예속화, 너희들은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기자 위만으로 이어지는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예속된 역사였을 뿐이다. 그리고 역사는 그러하고 강력은 AD 3, 4세기에 돼서야 겨우 국가 형태를 갖추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살았을 뿐 한반도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아주 무능력한 민족이라는 것을 일제 30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침략만 받아온 피침략 민족이며 그 다음에 갈등, 불련, 시기 등이 끊이지 않는 아주 안 좋은 민족성을 가진 민족이라고 일제가 35년 동안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이거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1925년에 사이토 총독이 전국에 시달한 교육 시책에서 보면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말됨으로써 민족혼,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 무능과 악행을 들춰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의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부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고 그 결과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반드시 실망강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때 일본 사적, 일본 인물, 일본 문화를 소개하면 그 동화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으로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칙령을 내려서 이대로 시행을 했어요. 부수적으로 우리가 순사라고 일본 경찰을 동원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전국 방방곡곡에 산지에 있는 우리 민족사서 50여 종 20만 권을 완전히 소각을 불태우고 그 중에 자기들의 시원과 연관되어 있는 민족 종료 사서는 전부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느냐. 정원도 있었지만은 일본 황실도서관 및 동경대 지하 비밀 서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게 여러 군데서 정빙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사학자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일본인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민족사서를 가져가서 이것을 타임캐시로에 넣어서 동경 어디 인근 지역에 파묻었다는 제보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가서 찾아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사들은 50여 종 20만 권을 모조리 불태우거나 수거해 가고 그들이 조작한 단군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신화나 또는 한 줄의 역사 내용도 나오지 않는 바로 삼국유사, 삼국사기 단 2권만 남겨놓고 모조리 가져가 버렸어요. 50여 종 20만 권을 수거해 가고 난 다음에 일본인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가 하면은 자, 1차적으로 그러면은 민족 사설을 없애는 데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렇다면은 조선 사람들의 사고에 새로운 역사를 심어주자. 곧 단군 조선은 신하고 너희들은 AD 3, 4세기에 겨우 국가 형태가 갖춰진 보잘것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조선사 편소회에서 바로 1925년부터 1937년까지 약 12년 동안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바로 조선사 37권을 편찬하게 됩니다. 이때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일본인 검소령 학자 밑에서 지금 그 매국노, 역사 매국노 이완용 씨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이병도, 신석호 이 두 분이 그 밑에 우리로 따지면은 보조로 들어가서 이 우리나라 역사를 날조하는데 그 하수인 역할을 한 겁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이성만 박사가 소위 말하는 7.1파들을 등용을 하면서 그때 단절을 못 시켜서 이게 바로 이병도 씨가 이 조선사 37권을 그대로 뺏긴 국사대관이라는 책을 저번으로 아직도 해방 이후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가 일본인들이 날조시킨 교과서를 지금도 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바로 직전에 얘기한 상고사를 말살시켰고 강력을 한반도로 추수시켰고 그 다음에 민족을 보잘것없는 패배만을 알아온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안 좋은 민족성을 가진 민족이라고 35년 동안 교육한 것을 이병도 신석호 씨가 교과서를 만들면서 지금도 교육을 받고 3천여 해의 외침을 받은 민족이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AD 3, 4세기에 겨우 국가 형태를 갖추었다면 몇 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역사죠. 그러면은 3천여 해의 외침을 받았다면 1년에
2번 외침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사 편소에서 만드는 그 틀 그대로 단군조선은 주나라 무왕이 기원전 11세기에 기자를 은나라 신하에 있던 기자를 조선왕에 봉하면서 그때부터 기원전 11세기부터 중국 민족에 예속되어 있는 나라였고 그 다음에 194년에 기원전 194년에 연나라 사람 위만이 또 조선을 멸하고 위만조선을 건설했는데 이때도 바로 중국의 예속을 받는 민족이었고 그 다음에 이 위만조선을 한무제가 기원전 108년에 수륙 양군으로 멸해서 그 땅에 한사군을 건설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는데 언제까지 했느냐? AD 3세기까지 지배를 했다. 라는 역사를 조작된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도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실된 역사는 규원사화에 나오는 우리의 진실된 역사는 어떠하냐? 아니라는 얘기. 단군조선은 기원전 2330년에 개국을 했지만은 중국의 역사는 최초의 국가 형태는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단군조선보다 128년 늦은 기원전 2205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단군조선의 역사로 따져도 중국 한족의 역사는 우리보다 건국 자체가 128년이 늦습니다. 그런데 중국 민족은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망오제라는 신화를 도입을 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바로 우리 구리국의 역사가 시작된 기원전 3898년에 맞추기 위해서 황제후는 태오복희 염제신농이라 사망이라는 신화를 도입해서 역사를 앞으로 당겨버렸습니다. 이게 동북공정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규원사화에는 틀림없이 바로 5000년이라는 역사가 단군조선 역사 앞에 있다는 규원사화 역사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로 구리시대는 18대 한웅 중에 가장 유명했던 치우천왕의 역사적 사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유물유적이 발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군의 무덤은 없지만은 단군조선 시대에 조선 땅에 와서 살았던 기자, 기원전 11세기의 기자라는 분의 유물유적이 중국에서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군조선의 역사는 틀림없이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두 개의 역사 중에 단 한 가지의 역사적 사실이라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시대가 가공의 역사가 아니라 조선조 숙종 때 1675년에 북의 노인이 저술한 규원사화의 역사적 내용이 맞고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과학적인 설명도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뭐냐? 실존의 역사는 세계사를 배우면서 기원전 27세기에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건설을 했는데 그때 동양에는 돌도끼 들고 다니면서 짐승 잡아먹는 원시불학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막말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정빙 방법. 한인시대는 기원전 9197년에 시작된 3000년의 역사를 가진 7대 왕조의 한인시대는 다분히 신화적인 요인, 신정시대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은 묘하게도 우리 사서가 아닌, 우리 민족 사서가 아닌 중국의 정사에 한국은 12연방국을 두고 다스렸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의 나라가 중국의 그 진서라고 하는 진대의 역사를 쓴 사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서에
그 12연방국의 나라 이름이 우리나라는 민족 사상에 나오는데 중국의 정사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몇 리를 가야 어느 나라가 있다는 것까지 자세히 나온다는 거예요. 유물류적으로 정빙할 수 없지만은 사서로는 일부가 정빙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주 우리 역사에 있어서 신정시대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기원전 3898년에 개국한 구리국은 이것은 중국에 가면은 치우천왕의 역사가 사서는 물론이고 중국 대륙 전체에 모조리 다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빙하고도 남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군조선의 이전의 역사가 실존의 역사라는 게 틀림없이 정빙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군조선은 당군의 유적지는 사실은 지금 나타나 있는 게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 대사상가였던 기자의 유물이 지금 복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봅시다. 바로 여기 말씀드린 한국 7대 3301년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하나라가 기원전 2205년에 건국될 그 이전에는 중국에는 오로지 이족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동이, 우리의 역사만이 있을 뿐이지 중국의 역사는 어디도 있다고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이것은 지구상에 우리만 갖고 있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국 전체 대륙 지도라고 보시고 요 중앙을 장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안을 중심으로 북쪽은 북이, 나중에 중국 민족이 비하를 해서 북적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 동쪽에 있는 이족은 동이, 구이, 우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동쪽에 있는 옥토를 점유하고 있는 가장 강성했던 신비로운 중국 민족이 신비로운 민족으로 표기한 바로 동이민족. 공자도 동이 땅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동경했던 그가 바로 동쪽에 있는 이족, 강성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족은 바로 남만. 여기에 지금 치우천왕의 백성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에 바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용이라고 비하를 했던 바로 티벳 유역에 있었던 서쪽의 이족. 지도상으로 보면은 바로 동이의 강력이고 북이의 강력, 북적, 남만, 그 다음에 서융, 서이의 강력이고, 오직 우리 한인시대, 구리시대의 역사만 있다가 중국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헌원이 동이 땅 산동성 곡부 아래 수구에서 태어나서 치우천왕한테 지금으로 따지면 반역을 도모하는 겁니다. 언제? 기원전 2707년에.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81명의 장수를 보내서 이놈 안되겠다 해서 76번을 전쟁을 하는데, 황제헌원이, 중국시 황제헌원이 어디까지 쫓겨가느냐? 76번의 전쟁을 하다가 탕록에서 결국은 치우천왕한테 사로잡혀요. 사로잡혀서 군신의 신하의 맹세를 맺고, 그 다음에 황제헌원이 다시는 반기를 안 들겠다고 약속을 하자 바로 장안 유역으로 쫓아내서 너는 이 척박한 땅에서 용서를 빌면서 살아라 해서 죽이지 않고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중국의 시조라 황제헌원은 바로 장안 북쪽 광릉에서 동이 땅 자기 고향을 그리면서 죽습니다. 그게 기원전 27세기인데 중국 민족이 바로 시조라고 하는 황제헌원이 우리 이족의 역사에서 분가해 나가는 시기가 바로 기원전 27세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민족은 우리 동이민족의 작은 집입니다. 그런데도 400년 동안을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하다가 겨우 기원전 2205년에야 돼서야 중국의 하나라가 장안을 중심으로 이 계곡에서 반경 200km 여기에서 조그마한 하나라가 겨우 탄생이 되는 그러한 숨겨진 역사라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중국 책에 표시되어 있는 항화유역 원시사의 분포라는 도표입니다. 그래 보면은 여기 산동성이거든요. 산동성에 보면 이게 올레자에서 레이, 그 다음에 이거 산모통이 우자를 써서 우이, 그 다음에 여기는 세조자를 써서 조이, 그 다음에 제가 치우천왕 얘기할 때 구리, 그 역사는 못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동이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전부 이족이죠. 이건 또 구리라고 표시를 해놓고, 얘는 섬도자를 써서 그 양자강이 시작되는 조상군도 유역에 섬도자를 써서 도이, 그 다음에 이자는 회수가 흐르는 양자강 북쪽의 회이, 그 다음에 치우천왕의 백성이었던 묘족, 삼묘족이 이렇게 양자강에 분포되어 있고, 이게 이족의 땅이다 라고 지금도 교육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땅입니까? 논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자기들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동이의 땅이란. 자, 우리 민족 사서에 한인 시대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기원전 7197년에 한국이 개국을 해서 우리의 환의 건국은 세상에서 가장 오랜 옛날이었다. 이를 황국이라 하고 통치자를 가리켜 천재한인이라고 불렀다. 또한 안파견이라고도 했다. 한국은 7세를 전하여 3301년에 이르렀다. 해서 1대 안파견 한인, 2대 혁서 한인, 3대 고시리 한인, 4대 주우양 한인, 5대 석재임 한인, 6대 구월리 한인, 7대 지위리 한인. 이 대수는 한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왕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 민족사학자들은 사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기원전 7천년도에 이렇게 자세하게 왕의 역대까지 나오는 역사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오로지 우리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역사를 이 지구상에 부정할 사람이 아무데도 없어요. 왜? 부정할 수 있는 다른 나라는 이런 역사를 문헌 기록을 못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국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옛글에 말한다. 파나르산 밑에 한임의 나라가 있었으니 천의 동쪽의 땅이다. 파나르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그 땅이 넓어 남북이 5만리요 동서가 2만리이니 통틀어 말하면은 한국이요 갈라서 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연방국을 두고 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냐면은 비리국, 양훈국, 구막한국, 그 다음에 구다천국, 일궁국, 우로국 혹은 필라국이라고 객현한국, 구모액국, 그 다음에 내구여국, 그 다음에 사나바국, 선비국, 수미리국, 인이 합해서 12국이다. 천에는 지금의 북해라 한다. 7세에 전하여 영년 3301년인지 혹은 63,182년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그 지구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중심을 두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남북이 5만리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국 나라 이름, 세 번째 영년 3301년인지 혹은 63,182년인지 모르겠다고 한 요 숫자입니다. 대서양에 빠진 아틀란티스 대륙이나 태평양상에 빠진 무우 대륙, 그 다음에 인도양에 빠진 무우 대륙, 그 다음에 태평양상에도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대륙이 침몰된 게 지구 그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략 7만 년 전부터 지표면 이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태평양상이나 대서양상에 그 땅이 침몰됐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7만 년부터 약 3만 년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보면은 과학 잡지들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63,182년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섣불리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지구과학 하시는 분은 혹시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12연방의 위치가 어딘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기원전 7000년대는 여기가 지금 일본이거든요. 일본. 이 땅 전체가 이렇게 붙어 있었고, 여기 지금 대만입니다. 대만도 이렇게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황해가 큰 강줄기, 아리수라고 하는 큰 강줄기로 기원전 7000년 정도에는 대륙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반도하고 물론 일본하고는 땅이 붙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큰 호수가 하나 있었던 그때 당시의 지형입니다. 요거는 이제 7만년 하늘민족 역사라는 책을 엮으신 민족사인 유한기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비교적 제가 볼 때는 가장 진실에 근접한 지도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담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가 구다천국, 우르국, 이거는 몽골 초원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반도를 주는 숙미리국, 그 다음에 객현한국, 구막한국, 그 다음에 매구여국, 일군국, 비리국, 양국, 선비국, 구매국, 사나바국. 그래서 이 한국 12연방이 나중에는 이쪽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가 되는 수메르 민족의 모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베링 해협이 붙어 있을 때 아메리카 인디언 쪽으로 넘어가는 원류가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메리카 인디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아메리카 인디언이 바로 100년 전만 해도 무엇을 신고 다녔는지 아세요? 집신을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집신 엮는 방법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올 걸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솥대가 있습니다. 솥대. 그 다음에 지게를 사용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구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서양 사람들이 인디언을 학살을 하는데, 찾아 누적 개념으로 1억 명을 살상을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1억 명을 살상을 할 때, 살상의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은, 엉덩이를 딱 벗겼을 때 몽골 반점이 있으면은 무조건 참사를 했답니다. 몽골 반점이 무엇을 대표하죠? 우리 동이족, 우리는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 쌍깍지. 그 새끼 발톱이 두 개로 갈라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편두입니다. 뭐냐면은 동이족은 항상 머리를, 자식이 났을 때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돌베개를 배웠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그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돌베개를 배워서 이게 뒷머리를 납작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이 앞니빨 2대를 태어나면은 빼버렸습니다. 자리가 나면은. 그것도 무슨 요인이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변발. 우리가 황비용 영화 보면은 머리 앞부분을 다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뒤에 외가닥으로 닦는, 머리를 외가닥으로 닦는, 이게 동이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신 할머니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너 이제 나가라고 삼신 할머니가 발로 차서 생겼다는 몽골 반점. 이게 동이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중국의 하남성에 숭산이라는 데 소림사가 있는데,
그 소림사는 저는 틀림없이 동이족의 요섭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 요 뒤에 가시면은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한국 12연방이 우리 민족 사서에는 그렇게 정확히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중국 정사인 진서 사이절이라는 곳에 비리국 12연방 중에 양원국, 구막한국, 일궁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당서 북적전에 보면 또 우루국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그리고 약간 변형은 됐지만은 삼국사기에도 그 흔적인 12연방의 흔적인 구다국, 매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진서사이전 원문을 보면은, 자, 비리국, 제, 숙신, 서북. 그러니까 비리국이 숙신의 서북에 있는데 마행가 200인, 명호 2만. 말을 타고 200일을 가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2만 호의 가옥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보세요. 양원국, 구막한국, 일궁국 전부 다 여기서 또 더 가면은 이런 나라가 있다고 기록이 됩니다. 중국 역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내용이 한국 12연방의 나라 이름이 중국 사회전 원문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설을 한번 보면은 비리국은 숙신의 서북 쪽에 있는데 말을 타고 200일을 가야 한다. 양원국은 요 비리국에서 말을 타고 또 50일을 가야 한다. 옛날에 말 타고 200일 갈 정도의 땅이면 도대체 얼마나 넓은 땅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구막한국은 양원국에서 또 100일을 가야 하며 일궁국은 구막한국에서 또 150일을 가야 하는데 이를 계산해 보니 숙신에서 5만여리를 가야 한다. 아까 한당국기 내용에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라 그랬죠. 이거는 중국의 우리로 따지면 야사라는 사서가 아니라 중국 정사에 아니 5만리라고 하는 숫자까지 나오고 나라 이름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 한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기원전 7000년대에 있었던 나라인데 중국 정사가 이걸 왜 정빙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한인의 무덤이라든지 한인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구리국, 배달국의 역사를 추적해보면은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진서라는 것은 당나라 때 당태종의 명으로 편찬한 동진과 서진의 정사인데 이게 바로 말씀드린 오만리가 우리 민족 사사하고 딱 일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대모신앙조에 보면은 구다국과 매구곡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한국 12연장 중에 구다천국과 매구여국의 잔영이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는 이 나라 이름이 갑자기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중국 역사가 아니라 우리 역사 얘기가 중국 정사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 민족도 동이의 한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민족 사설을 가지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편찬자들이 사설을 중국 중심으로 재정립을 할 때 참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한국의 개국지가 어디냐? 국내의 민족사학자들은 세 군데로 학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흑수와 백산, 만주 지역, 그 다음에 삼위태백, 우리 한당국에 보면 삼위태백에서 삼위태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중부와 남부라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삼위산이 있나요? 삼위산이라고 못 들어봤죠? 근데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중국 고지도 전문가입니다. 고지도. 중국의 중국 군사지도, 현대지도는 하도 많이 봐서 자다가도 꿈속에 나타날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국 고지도를, 이게 지금 우공구주 산천지도라는 중국 고지도인데 저는 동이강력에 지금 관심이 있어서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데
이 지도를 이제 그만 보려고 딱 이렇게 치우는 순간, 아니, 여기에, 이거 보면 티베트 있는 쪽 아닙니까? 중국의 가장 서쪽에 사미산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게 흑수예요, 흑수. 흑수 말갈 하고 할 때.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에 여기 지금 산동성이고 이 하남산 장안 바로 서쪽에 보면은 해발 3,787m 산 이름이 태백산입니다. 우리나라에 태백산이 있죠. 근데 중국에 태백산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이 태백산이 의미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삼위태백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삼위산과 이 태백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은 과연 결론 부분입니다. 한국은 기원전 7197년에 개국을 해서 3898년까지 3301년간을 존속을 했는데 한인시대는 신정시대로 자세히 정빙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중국의 진서사회전 등에 나오는 한국 12연방의 나라 이름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을 감안시해 이 한인시대를 부정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이 역사는 이 지구상의 문자로 오로지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연구들을 해서 현실화시켜서 한인시대의 역사도 밝혀줬으면 좋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진서사회전과 사서에 나오는 한국 12연방의 실체, 여기까지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의 한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많이 노력해서 이 한국의 실체를 밝히는데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좀 그나마 불확실하지만은 요것은 이제 설명을 끝내고 그 다음 바로 한국 시대를 이어받은 구리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기원전 3898년부터 단군왕금이 단군조선을 개국하기 전 기원전 2333년까지의 1565년 18대 한웅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역사 도포로 보면은 바로 중국의 최초 국가인 하나라가 기원전 2025년에 건국되기 전에 1600년 동안 존재했던 오직 우리만 가지고 있는 구리국의 역사, 정사에는 구리국이라 나오고 야사에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사서에는 배달국, 한웅시대, 신시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18대 한웅이 몇 년 동안 재위를 했고 그 다음에 한웅 이름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서력으로 환산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름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것을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여기 한국에서 배달국으로 넘어가고 단군조선시대로 넘어가는 요 과정은 무슨 왕조가 붕괴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왕권이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교체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력도 동일하고.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록상에 보면 이제 자세히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전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 뿌리의 역사지만은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 왕조가 바뀌는 형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대 한웅들의 치적이 한 분 한 분 치적이 다 나옵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 한인 시대를 이어받은 구리 한웅 시대 일대 한웅은 거바란 한웅께서 즉위하셨는데 신시에 도읍을 하고 나라를 배달이라고 했다. 민족사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역법을 만들어 365일을 1년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세 한웅 거불리, 3세 한웅 우야고, 4세 한웅 모사라, 5세 한웅 태우의 한웅이 즉위. 바로 이 태우의 한웅의 막내 아들이 중국의 삼항 중의 한 분인 태호복희씨입니다. 이 태호복희씨 무덤이 산동성에 있어요. 치우천자와 활동했던. 그 다음에 6세 한웅 다이발, 7세 한웅 거련, 8세 한웅 안부련. 바로 이 안부련 한웅 때 신하를 했던 사람이 중국 황제 헌은의 바로 직계조상인 소전을 강수에 보내어 양자강에 보내어 군사를 감독하게 했는데 이때 소전이라는 한웅시대의 아들을 소전이라는 신하를 따라갔던 바로 소전의 바로 아들이 중국의 삼항 중에 한 사람인 염제신농입니다. 우리 민족사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9세 한웅 양운, 10세 한웅 갈고, 그 다음에 11세 한웅 거야박, 12세 한웅 주무신, 13세 한웅 사와라. 그 유명한 14세 한웅 자오지, 우리 민족사서에는 자오지 한웅이라고 하고 중국 정사에는 치우 한웅이라고 합니다. 천자라는 표현을 쓰는 하늘 천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바로 창과 투구 등 새로 만든 병기로 요망과 헌원을 이기고 서쪽으로 굴뚝을 넓혔고 자부 선생이 사만 내문을 헌원에게 줬다. 중국의 시조인 황제 헌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등장되기 시작해서 중국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세 한웅 치액턱, 이게 바로 그 일명 티베트 한웅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로 치우 한웅의 대를 이어받은 치액턱 한웅이 이때 당시에 티벳 유해까지 영역을 넓혀서 티벳을 800년 동안을 지배를 합니다. 신선도를 전수해 주면서.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 자세히 치우 천황의 흔적이 티벳에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거. 그 다음에 촉다리 한웅, 혁다세 한웅, 거불단 한웅. 이때가 바로 18세 한웅이 기원전 2333년에 끝나면서 당군 왕금의 당군조선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서양에는 무슨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간략히 보면은 이 구리 시대가 신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반어법으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기원전 3500년경에 스메르인이 메소포타미아에 진출했고 이집트가 나일강 요역에 도시국가를 세웠을 시기고, 그 다음에 2850년경에 메네스 왕이 상하 이집트를 통일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2500년경에는 메소포타미아 우르 제1왕조가 성립돼서 시고, 문명시기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미개한 시대가 아닌 원시 시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480년경 이집트 제5왕조 성립, 2350년경 이집트 제6왕조 성립. 피라미드가 건설될 때 동양에는 바로 아세아의 전체를 동두철에 동으로 된 투구를 쓰고 이마로 된 철로 된 이마를 가진 철가면을 하고 9가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아세아를 주름잡던 바로 치우천왕이 동양에서 있었다는 얘기죠. 자, 바로 14대 치우천왕의 얘기가 중국의 한나라 무제 때, 그러니까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 무제 때 사마천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은 그 나라에서 그 임금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관리가 최초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자기 나라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이게 바로 사기봉기, 권제 첫 번째 나오는 부분에 치우천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중국의 시조는 헌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언을 제일 앞에 놨는데 그렇다면 동시기에 바로 옆 나라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것을 비교론법으로 역사를 기술해야지만이 황제 헌언의 역사가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치우천자는 황제 헌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교 대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치우천왕을 사마천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문에. 여기 한나라 무제는 기원전 141년에서 87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에서 8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경에 기록된 사서에 나오는 얘기란 얘기죠. 자, 제후들이 모두 와서 복종하는데 치우는 가장 포악하여 능히 벌할 자가 없었다. 일단 아주 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치우는 천자이다. 치우는 옛날 하늘의 아들이었다라는 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국은 황제라는 표현을 쓰지 천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 이 지구상에 천자라는 직함보다 더 높은 직함이 있습니까? 하늘의 아들인데. 그 다음 영어 하도에 황제가 섭정 시 치우의 형제 81인이 있었는데 짐승의 몸으로 사람의 말을 썼으며 머리는 동이고 이마는 철이며 모래를 먹는 자들이었다.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한나라에 중국의 시조 역사를 설명하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최초로 기록한 데에 치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를 반어법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뭐냐면은 짐승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솥불투구, 치우천자의 대표적인 게 솥불투구와 철가면입니다. 감히 철가면을 쓰고 솥불투구를 하고 갑옷을 입고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은 짐승의 모습인데 사람의 말을 했다.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머리는 동이고 이마는 철이다. 동도 철이겠다. 동으로 된 투구를 쓰고 이마에 쇠를 박은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갑옷이 입은 그런 형상이죠. 그리고 식사조했다. 모래로 밥을 지어 먹는 사람들. 얼마만큼 두려움의 존재였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오병을 양성하고 무기를 만들어 천하를 진동케 하고 무도하게 만민을 주사라 했다. 그냥 치우천왕이 섣불투구에 철가문을 쓰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대륙을 휩쓸 때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리, 이게 이제 구리 공황과 구리 할 때 여자가 여명의 눈동자 할 때 새벽을 밝혀올 검을 여자인데 국호로 할 때는 리로 발음합니다. 구리, 꼬리, 까오리 할 때 리자로 항상 끝나거든요. 그래서 구리의 통치자는 치우다 라고 구리국에 대해 정확히 써있고 그 다음에 황남의 말을 인용하여 치우천왕의 묘는 동평군 수장현 함향성 안에 있으며 높이는 7길이고 7장이고 매년 10월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붉은 기운이 비단같이 솟아올라 사람들이 치우기라고 부른다. 치우별까지 있습니다. 천문학을 이렇게 고천문학 하시는 분들은 치우별을 헨리해성을 꼬리가 이렇게 붉은 색깔이 쭉 변하니까 그게 헨리해성을 치우별이라고 또 지칭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자세히 어디에 묘가 있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수천 년을 발굴이 안 되던 치우천왕의 묘가 1900년대에 발굴될 줄이야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그 부인의 묘가 산양군 거하연에 있다. 또는 이게 이제 어깨견자, 이게 저 팔비자인데, 그러니까 어깨와 팔무덤이 산양군 거하연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국 사서에 보면은 탕록에서 황제 헌원이 치우천왕을 사로잡아서 사지를 찢어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 사서에는 황제 헌원이 76번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못 이기고 치우천자가 81명의 부장을 보내서 결국은 탕록에 사로잡아 장안 서쪽에 땅에 가서 군신의 예를 다하고 편안히 살아라고 살려줬다는 그 배치되는 사연이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은 우리 민족 사서가 맞다는 게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치우천왕이 전쟁에서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깨와 팔의 무덤이 같은 지역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오재정 선생님 견해에 의하면은 치우천왕과 어깨를 같이 견줄 수 있는 사람은 부인밖에 없다. 그래서 거야는 치우천왕 부인의 묘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도 있는데 그건 이제 발굴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치우천왕의 부인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두 분이 나옵니다. 자세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공개돼도 괜찮은 시점에 제가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우가 난을 일으켜 황제의 명을 듣지 않으므로, 아니 이렇게 두려움의 존재인데 황제의 말을 들을 리가 없겠죠. 오히려 황제는 동이족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집에 작은 제국의 아들에 불과한데 탕록에 들여서 치우와 싸웠다. 탕록에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모든 학자들도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전쟁은 치우와 헌원의 탕록전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동성 동평에 바로 이 지역에 치우천왕의 묘가 있다고 사마천의 사기봉기에 아까 산동성 동평에 묘가 있고 높이는 7장이고 매월 10월 달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낸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황제 헌원은 산동성 곡부 아래 수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중국 정사에 보면은 여기는 소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전은 우리 7세 안부련 한웅의 지방 관리였는데 관리의 후예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거야. 치우천자의 부인의 묘 또는 그 어깨와 팔의 무덤이 거야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성 수구에서 태어난 제우의 아들 중국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헌원이 치우천왕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정권 정복을 꿈꾸고 반기를 드니 치우천자가 81명의 부장을 소집을 해서 76번의 전쟁을 하는데 황제 헌원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개를 베고 자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경비병을 안 세우면 또 잠을 못 잤고 매일 밤 거소를 옮기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뤘다라고 우리 민족사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76번의 전쟁에 탕록에서 치우천왕이 황제 헌원을 사로잡아서 다시는 반역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 죽이지 않고 장안 쪽으로 내쫓아 결국은 헌원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장안 북쪽 이 척박한 해발 2000고지가 넘는 항토고운에서 죽었다는 사연이 우리 민족 사서와 중국 사서를 종합해 봤을 때 나오는 결론입니다. 황제가 중심이 된 역사였다면은, 헌원이 중심이 된 역사였다면은
당연히 옥토일 산동성에서 무덤을 썼겠죠. 치우천왕은 본인이 태어나고 통치하고 살았던 이 동이의 땅 옥토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린 그거는 숭산, 하남성 숭산, 소림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남성 회양, 진류, 치우천자가 도읍을 정했던 진류, 회양이라는 지역입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산동성 동평에서 길림성 송호상 박사라는 분이 동평을 치우천왕의 묘를 찾기 위해서 3, 4년을 일대를 다 조사를 하려고 다녔는데 수리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으로 땅을 푹 찍었는데 치우 무덤이라는 비석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지금 산동성 동평에서 치우천왕 무덤을 지금 복원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때 수리공사를 할 때 나온 게 뭐였나 하면은 치우총이라고 하는 치우 무덤이라고 하는 비석과 그 다음에 무덤이 있으니까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앞에 사당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우사라고 하는 치우사라고 사당사자죠. 사라고 하는 표지석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1997년도에) 무려 기원전 27세기부터 치우천왕이 기원전 27세기에 활동했던 분이니까 5천년 만에 이 비석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비석이 나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왜 은폐를 안 했느냐? 오히려 치우천왕 묘를 복원을 시키고자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치우천왕 묘가 이 근처에 있는데 찾아야 된다. 찾으면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관광상품화를 만들면 너들 지방현 정부에 엄청난 한국 사람들이 와서 관광 수입원이 될 거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치우천왕의 역사가 자기들의 시조를 부정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복원된다는 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복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치우천왕의 역사가 바로 드러나게 되는 역사적 유물이 발굴되고 치우천왕 묘가 발굴이 되니 그리고 나서 산동성 문상형 남한진이라고 하는 그 남한진 시에서 우리 민족단체인 기원사와 진본을 촬영해왔던 사단법인 한배달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치우천왕 묘를 복원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도 여기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성하는 비석에 제 이름도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곧 완공이 될 겁니다. 그 진행 상황은 아직 제가 이제 사진 촬영한 사진이 못 와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치우천왕의 역사가 그대로 복원이 되는. 그 다음에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탕록. 제후국 소전의 자손이었던 헌원이 여기서 잡혀서 군신의 맹세를 했다는데 그러면 이 탕록에는 과연 치우천적의 흔적이 있을까? 하고 우리 민족 사학자들이 탕록을 직접 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게 치우체라는 치우성이라는 비석입니다. 탕록에. 그리고 큰 백색 소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름이 치우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샘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치우천이에요. 치우샘이야. 치우가 주둔할 때 병사들하고 같이 물을 공급했던 치우천. 그리고 요거는 좀 흐릿하지만 치우문이라고 치우천왕이 말과 무기를 묻었던 터라고 전해지는 지역.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톡 튀어나온 건 그 치우북채라고 치우
북측의 동쪽 성벽 끝부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치유 무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 사서에 보면은 치유부장을 81명을 보내서 탕로까지 갔는데 헌원이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면서 치유천왕이 안개와 비를 일으켜서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헌원이 진앙거라고 하는 병기를 하나 발명을 합니다. 그 진앙거는 뭐냐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쪽 방향만 가리키는,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자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만들어서 치유천왕이 비와 안개를 운무를 일으키니까 그걸 가지고 돌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치유부장 81명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치유비라고 하는 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81명이 똑같이 섣불 투구에다가 철가면을 하고 갑옷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81명은 누가 치유천왕인지 몰라. 근데 그 중에 부장 중에 한 명이 전공을 급히 다투다가 혼자 헌원을 사로잡으려고 갔다가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해요. 81명 부장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우리 민족 사서에 보면은 사마천이 사기를 기술할 때 부장 81명 중에 한 명인 치우비가 죽은 것을 치우가 죽은 것으로 오인해서 사설을 잘못 기록했다라고 톡까지 달아놨어요. 그럼 우리 역사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황제 헌원이 진한 거를 앞세워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치우천왕이 비석박격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큰 돌을 날리는 공성전에 게임을 보면 나오는 그 비석박격기를 가지고 진한 거를 박살을 내고 탕록에서 바로 이 지역에서 헌원을 사로잡아서 신하로 다시 만드는 그 얘기가 남아있는 탕록의 치우천왕의 흔적이 지금도 생생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치우천왕과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동북공정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중국의 시조관 변화를, 시조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자기들의 가장 민족의 출발점에 서는 사람의 시조관의 변화입니다. 당초 사마천이 사기라고 하는 정사를 집필할 때는 황제 헌원을 중심으로 단일 조상이라 그랬어요. 단일 조상의 후계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1980년도까지. 수천 년을 자기들은 1900년 동안을 황제 헌원 단일 자손이라고 했던 중국 민족이 1980년도부터 갑자기 바꿉니다. 한 사람을 더 잡아넣어. 바로 안보련 한웅 때 신하를 지냈던 소전의 아들이었던 염제신농을 선조의 계보에 포함시켜서 염제신농 황제훈은 자손이라고 변경을 시켜요. 이때부터 중국의 동북공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자손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1990 중반에 들어서면서 탕록에서 헌원과 치열하게 교전을 했던 치우천왕을 자기들 3대 시조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염황치, 염제신농 황제헌은 치우천왕의 자손이라고 치우천왕을 자기들 역사를 흡수해버렸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한인과 동이족의 역사가 인터넷이란 매체를 타고서 전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리니까 동이 역사를, 한족의 역사를 흡수하는 작업을 1990년부터 이미 시작한 거예요. 동북공정이 그때부터 시작. 고구려사 흡수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봤던 탕록에다가 이른바 삼조 문화의 주인공들이 다양한 중국의 문명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공동시조인데, 이 세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수만 평의 공원을 조성해서 여기에 중화삼조당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사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을 종화삼조당을 짓는데 그 공원 이름이 기권원입니다. 모든 뿌리는 하나로 돌아온다. 소수민족 동아정책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에서 항제원은, 연제신농, 치우천왕을 공식적으로 자기들 조상이라고 인정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알아요? 항제원은 한족의 시조고, 염제신농은 동이족의 시조고, 동이는 이족이고 곧 당군조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치우한웅은 묘족의 시조. 자기들 사마천 사기 봉기에 묘족은 치우천자의 백성이라고 써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세 분의 상관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다 동이족의 치우한웅은 실제로 한웅을 하셨고, 이 두 분은 동이족의 반계라는 사실을 중국 민족은 알면서도 자기들의 역사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공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했지만은 항제원은 8대 안보련 한웅 때 강수를 관리했던 소전의 후대 자손이고, 그 다음에 신농은 바로 이 소전의 아들이었거든. 우리 민족 사서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망 중 하나였던 태오복희는 제5대 태우의 한웅의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왜 중국은 우리 역사의 구리시대, 한웅 배달시대에 등장하는 18대 한웅들의 이름을 등장을 시키지 못하고 그 신하들의 이름을 등장시켜서 사망오제란 개념을 도입시켰느냐? 결국은 우리 역사를 안다는 겁니다. 피해가다 보니까 신하들의 역사를 도입하게 돼서 사망을 신하로 만듭니다. 그런데 1990년부터 우리 역사와 BC 7000년까지 역사를 맞추기 위해서 사망오제의 신하라고 했던 것을 지금 실제한 역사로 만드는 작업을 중국 공산당이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북공전의 실체입니다. 자, 탕록에 새로 조성한 종화3조당 정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입구에 가면은 기권은, 모든 뿌리는, 소수민족은 하나로 돌아온다. 하나의 뿌리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종화3조당에 딱 들어가면은 중간에 황제헌은, 좌측에 염제신농, 우측에 치우천왕이 딱 봉안돼 모셔져 있습니다. 우측 벽면에 가면은 치우한웅이 솥불투구를 하고 도끼를 들고, 치우한웅의 가장 큰 특징이 솥불투구와 상징하는 무기가 쌍도끼입니다. 한고조 유방이 한무제 유철이 등극을 할 때 대한천자라고 하는 중국 그 드라마를 보면은 등극을 하는 십장에 뒤에 딱 보면은 치우천왕의 기면화, 도철문이 딱 그려져 있고 쌍도끼가 X자로 딱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인이라고 하는 중국 무협 영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에 나오는 모든 방패에 그려져 있는 문양이 치우천왕 문양입니다. 그리고 사천성 성도에서 나오는 수정방이라고 하는 가장 요즘 나오는 중국의 고급 술에 네 기퉁이에 포장 핀으로 고정시켜 놓은 그 5개의 핀이 바로 치우천왕의 도철문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수정방이란 술을 내가 먹었다는 이게 이제 그 각을 이렇게 포장된 각을 고정시키는 핀입니다. 핀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내가 이 핀을 뽑는데 딱 보니까 치우천왕의 기면화가 네기틴이에요. 사마천의 사기 봉기뿐만 아니라 중국 사설을 보면은
구리할 때 리는 동이 나라 이름이다. 그 다음에 구리의 임금은 치우다. 치우는 옛날 천자다. 그리고 삼묘족이 제 강회 형주에 살았다. 강은 양자강을 얘기하는 거고 회는 회수를 얘기하는 거고 형주는 형문유역을 호남성 형문유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삼묘족이 살았는데 중국의 예기라는 사설을 보면은 묘족은 구리의 후예다. 묘구리지우 구리위 묘민선조. 구리는 묘민의 선조다. 구리와 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서들을 종합하면은 구리의 후예가 묘민이고 구리는 묘민의 선조로 하였는데, 즉 동이 구리국의 백성이 묘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묘족이 중국 소수민족이 서울에 가면은 대학로에 민속공연을 많이 옵니다. 98년도인가 제가 모시고 있는 그 오재선 선생님이 대학로에 묘족 소수민족 중국 소수민족이 와서 전통 공연을 한다는 것을 알고 거리 공연을 하는데 딱 왔길래 글자로 써서 야 너들 조상이 누구야 이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치웁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묘족은 자기들 치우가 우리 동이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 우리 교원사화나 한단고기에 나오는 이 민족 사설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 우리 시조가 치우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치우천왕이 동이족 배달국 시대의 14대 한웅이라는 것을 이제야 합니다. 지도상에 볼까요? 자, 치우천자의 무덤이 있는 게 산동성 동평. 근데 삼묘제 강해 형주, 양자강과 해수와 호남성 형주가 있는 이 요역에 살았다. 그러니까 치우천자가 다스리고 있는 강령 내에 살았던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삼묘족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호남성 제일 끝에 이 평지가 끝나는 부분에 묘족 자치구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묘족이 1995년도 중국 현지 통계로 500만 명. 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묘족이. 근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1993년도에 묘족들이 치우천왕 동상을 자기들 묘족 자치구에 건설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동이족의, 그리고 매년 10월 달에 지금도 제사를 모시고 있어요. 사마천 사기 분기에 나오는 그대로, 기록 그대로. 이 묘족 자치구에 있는 묘족들이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피를 나누고 있는 민족일지도 모릅니다. 산동성 유역에 있다가 지금은 한족에 밀려서 호남성 저 끝부분에 가 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갔으니까. 근데 이제 이 묘족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어디에 퍼져 있는지 아세요? 화교가 주요 거점으로 하고 있는 데가 대만하고 여기 가면은 주상군도라고 하는 섬이 많습니다. 화족의 상당 부분이 바로 묘족입니다. 묘족.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묘족의 90%는, 화교의 90%는 산동성 출신입니다. 전 세계에 화교가 발을, 정착을 못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산동성에서 온 치우천자의 백성들인 화족은 자기 역사를 모르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촉통민족 나라에 와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노족들이 중국 대륙 전체의 화교들이 경제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유대 자금과 세계 경제 패권을 놓고 묘족들이, 화족들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 부분이 묘족이라는 사실.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하고 티벳하고 대한민국은 나중에 언젠가는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14대 최후천왕의 대를 이은 최특천왕이 바로 기원전 2597년에 등극을 해서 티벳의 신선도를 전수해주고 정복을 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티벳을 지배하면서 800년 동안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벳에 가면은 너무나 많은 최후천왕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단 일명 티베트 한웅천왕이라고도 명명이 되면서 이게 티벳에 가장 많은 최후천왕 도철문입니다. 곡 사원에 가면은 이게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티벳 요역이 평균 해발 고도가 6,000고지가 넘는 고산지대입니다. 근데 거기서 까마귀를 숭상하면서 그 고지의 성지를 향해 삼보일배를 하면서 가는 장면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때 외우는 주문이 바로 차오타라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치유를 모시면 행운이 온다는 주문입니다. 치유를 모시면 행운이 온다. 그리고 언어가 너무 비슷해요. 경상도 가면 정지 하잖아요. 바로 부엌이라는 표현이죠. 정지라고 쓰고 있고 우리는 변소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통시라고 포우서는 경상도 가면 통시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밥 먹은 나는 그거 똑같습니다. 밥 먹은 나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배, 할머니, 할매 맛있다, 맛이다. 이거 외에도 유사한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1950년도에 중국이 한국전에 참여를 하면서 마지막 골칫거리였던 서쪽에 있었던 이족 그리고 국제적인 비난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그것을 국제 여론을 한반도로 돌리고 티벳을 전격 침공해서 10만을 학살합니다. 그때 동의의 흔적을 가지고 있던 마지막 본류를 가지고 있던 티벳이 중국 예속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탈출을 하게 되죠. 공식 통계는 10만 년을 학살했다고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이족을 학살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시가채 있고 라사 장채 있고 하는데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쪽은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감추고 있어요. 이 티벳의 가슴 아픈 역사를 나중에 누군가는 꼭 좀 찾아주시기를. 그리고 중국이 달라이라마는 항상 강연을 할 때 보면은 한국은 문화적으로 우리 티벳과 닮은 점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적 표현은 안 하지만 중국을 자극하기 싫어서 그렇겠죠. 달라이라마는 우리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토록 방한을 저지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역사를 알게 되면은 왜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저지하는지 그 이유는 자명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황비용 영화를 보면 항상 나오는 숭산, 소림사, 해발 1440고지에 중국의 무의 상징으로 나와 있는 숭산 소림사. 숭산 소림사 뒷산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오래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숭산 소림사에 있는 달마동입니다. 달마대사가 면벽 9년을 해서 덕도를 했다는 달마대사. 달마동. 이 달마동 안으로 들어가서 벽면을 보면은 이 동굴에 유래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 동굴은
치우천왕이 수도를 하던 동굴이다. 후에 달마가 유명해져서 이름을 달마동으로 바꾸었다라고 벽에 쓰여져 있어요. 제가 동이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변발, 외가닥으로 닦는 편두, 그 다음에 쌍각진. 바로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황비홍이라는 그 모양새를 보면은 동이족의 특징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대신 편두는 없겠죠. 돌베개를 안 베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여기 숭산에서 조금 떨어진 이 화북평원에 산지가 끝난 조금 나온 지역에 여기가 회양, 진류라는 지역입니다. 중국의 사기 봉선세에 의하면은 한나라 고조 유방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언제나 치우에게 제를 올린 다음에 출전하였다고 했는데 그 후 한나라를 건국한 뒤에 치우 사당까지 세웠어요. 그만 이는 우리로 따지면은 한 고조 유방은 한족인데 치우천왕을 모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서 분가해 나간 민족이니까 원뿌리를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문 내용은 축관에게 명하여 장안에 치우사를 세우도록 하고 사관, 축관, 여무, 무당입니다. 무당을 두었다. 출전하는 장소가 치우에게 제를 올리는 풍속을 생긴 것은 치우가 싸움에서 연전전승하여 패배를 몰랐고 헌흥과의 전쟁에도 승리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일 중국 측에서 기록대로 치우가 항제와의 전쟁에서 패해 사로잡아 죽었다면은 한고조 유방이 어떻게 제례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리고 우리 기록은 태백일사에 보면은 치우천왕이 중원을 반란을 다 평정한 뒤에 하남성 진류의 도읍을 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류가 바로 여기. 제가 그랬죠. 군사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태산이 도읍지를 하기에 가장 적정한 요역입니다. 이거는 동이족이 기원전 27세기부터 AD 7세기까지 이 땅을 한 번도 상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백제와 고구려 강력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봤던 이게 구이의 땅. 중국 민족이 왜 산묘를 여기 표시하느냐? 구이를 왜 여기 표시하느냐? 구리를 왜 여기 표시하느냐? 바로 치우천왕이 활동했던 지역하고 똑같아요. 중국 민족은 이 역사를 안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 한족의 역사가 될 수도 없고 가져가서도 자기들 역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기록은 우리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구리국의 역사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사항들은 지구상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려면은 정사의 기록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발굴된 유물 유적을 땅에 파묻든지 은폐시켜야지만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리국의 역사가 정빙이 되었는데 단군조선이 신화인가요? 그거는 절대 신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은 단군조선 역사도 이것을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빙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빙을 해줘야죠. 단군조선에 대한 지금 동양삼국의 역사인식. 자, 우리나라 학계입니다. 단군은 신화다. 신화를 역사로 교육하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치므로
교과서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돌도끼를 가지고 다니던 시절에 무슨 국가가 있겠느냐. 청동기 4학년대는 8세기를 넘지 못한다. 이게 학계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선생님들을 양성하고 있는 교원대에서 떠들고 있는 대학 교재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북한학회. 북한학회는 김일성 대학에 있는 사회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미 평양박물관 입구에 당군 47대 이름을 조각을 해놓고 교과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군릉을 평양에다가 척조해가 실존의 역사로 이미 시켜놨어요. 물론 공산주의가 가지는 어떤 정권의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력을 축소시켰다는 그러한 비난은 받아 마땅하지만은 당군 47대의 역사를 중국은 이미 인정하고 있고 교원사원은 진본이라는 결론은 이미 오래전에 내렸고 한당고기는 약간의 가필이 있었지만은 연구를 해봐야 되는 사설하고 중국 김일성 대학의 교수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역사예요. 중국학계 너희들은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곤으로 이제는 항상 중국의 속국이었을 뿐 AD 3, 4세기에야 돼서야 겨우 자율권을 가진 보잘것없는 민족이다 라고 지금까지 떠들고 있어요. 일본학계 조선사 편수회에서 날조했던 대로 당군은 신하이며 그 겨우 3, 4세기에 국가의 기틀을 만든 미개한 민족이다. 이게 우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도 학교에서 받고 있는 교육이 요거 그대로입니다. 민족 사학 진영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1986년도에 식민사학의 대표격 주자인 서울대학교에서 60년 동안 일제식민사학을 교과서에 반영해서 민족의 을을 송두리째 갉아먹은 이병도 씨를 죽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그 국사찾기 협의회 후원회장을 하셨던 분이 지금 경주에서 지금 그 한입방을 지금도 그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칼을 들고 이병도 집에 잔입을 해서 이병도 씨가 자고 있는데 목에 칼을 대고 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밝히고 죽을래? 안 그러면 이 칼에 죽을래? 했는데 이병도 씨가 확인서를 써줬어요. 당군은 실제한 역사라는 것을 내가 밝히겠다. 그런데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썼기 때문에 진짜 그런지 죽어버리겠다. 아니면 다음에 또 찾아와서 널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986년도에 조선일보에 1986년 10월 9일 날 당군은 신하가 아닌 우리의 국조라고 하는 기사를 조선일보에 기고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이 양반이. 식민사학을 만드는 장본인이 조선일보에 당군은 신하가 아닌 우리 국조라고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살아있을 당시에는 비난을 못하다가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제자들이 서성이 딱 죽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서성이 늙어 노망이 들어서 헛소리 한 거다라고 지금까지 떠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진짜 할 말이 없는 우리 역사학계죠.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자기 스승의 역사도 고백한 신실되게 이렇게 발표한 역사 자체도 뭉갤 수 있는 기존 역사학계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